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 언더스탠딩은 조금 늦게 시작했네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추석을 앞둔 연휴 직전인데, 네. 이야, 진짜 언더스탠딩은 정말 대단하다면 대단하고 큰일이라면 큰일입니다. 연휴 앞두고 이 분위기 좋은 날 주제가 이게 뭐예요 지금? 뭐 머리 지끈지끈 아픈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두산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이 이제 얼마 전에 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자기들끼리 찢었다 붙였다 하는 이런 합병을 시도하다가 네. 계속 금융당국의 이제 뭔가 그 거부 내지는 뭐 막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야, 이 정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막아 하는 의견도 좀 일부 있고 네. 그러나 많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는데 네. 이거 계속 이렇게 허용해도 되는 거냐 네.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였는데 네. 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정도만 알고 있던 차에 요런 문제 킬러시죠. 와이즈 포레스트의 천준범 변호사님이 내가 추석 선물 언더스탠딩 시청자들한테 뭐 할 건 없고 요거 내가 그냥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줄게. 네.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런 게 다야. 예. 기사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복잡하고. 그렇죠. 어려워서. 다들 조금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게 조금. 그래서 오늘은 요 설명 해드릴 건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요 설명 들으셨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두산 얘기는 그냥 빼고 당분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천준범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거 네. 설명 들었는데도 이해 안 되면 저 우리 포기할 거예요, 진짜. 쉽게 설명하기 전문가 천준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한번 배워보죠. 네. 대개는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뭐 두산 뭐 어쨌다는데 그거 뭐야 하는 분들도 있으니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네. 약간은 기초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뭐 이게 이제 두산에서 이 거래를 공시한 게 7월 1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이제 2달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공시한 그 거래를 뭐 증권신고서를 바꿔라 금융당국에서 그런 게 2번이 있었고 네. 자진해서 1번 바꾼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게 바뀌어 있고 실제로 일부가 또 철회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한번 진짜 네. 최대한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분할 합병의 쟁점을 보기 전에 조금 하나 기초를 좀 배우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계열회사 사이에 합병, 분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예. 그렇게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지배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합병 분할을 한다고 해도 한국의 이 기업 집단 안에서는 분할을 해도 합병을 해도 지배구조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동일인이라고 하죠. 총수라고 부르는 이 동일인 중심으로 하는 그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둘로 쪼개진다고 해도 예. 어차피 동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합병을 한다고 해도 요 그림이 좀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 요거는 분할. 예. 네. 이렇게 합병. 예. 합병한다고 해도 어차피 한 명의 동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같죠. 예.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은 아니고 그럼 뭐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계열회사끼리 왜 합병 분할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지배구조가 바뀌지가 않는데 보통 M&A 하면은 오늘 그러게요. 또 큰 뉴스가 났잖아요. 예. 주인이 바뀌죠. 네, 주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이제 MBK의 큰 거래가 공시됐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가서 주인이 의사결정권을 바꾸겠다. 네. 이것이 진정한 M&A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변경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계열회사 간 합병 분할은 당연히 그렇고 합병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머저의 99%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합병 분할을 하는 걸까요? 네. 이걸 조금 이해하고 가셔야지 뒤에 좀 쉬워집니다. 음. 사실은 정확하게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계열 간 지분율은 바꾸겠다 이 예.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는 지분율 변경입니다. 예. 네, 뭐 말이 비슷하긴 한데 지배력이 똑같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앞으로는 이런 두산건 같은 걸 보실 때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는 이제 한번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지금 남아 있는 분할 합병 쟁점에 대해서 네.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현재 지분 관계예요. 이게 공시는 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맨 위에 보시면은 주두산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에너빌리티가 이름도 이게 좀 자주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회사인가 싶으실 텐데 예. 이제 과거에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네, 두산중공업 에너빌리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주두산이 30%를 들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일반 주주가 이제 70%입니다. 상장 회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밥캣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46%를 들고 있고 일반 주주가 54% 있는 요런 지금 이제 형국입니다. 이게 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대충 지금까지는 이래 왔다는 그렇죠. 거죠. 공시들이 약간의 됐지만 숫자는 다르겠으나.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로보틱스라는 또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한 10년 된 회사인데 이제 작년 말에 상장을 했죠. 예.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사실은. 네, 굉장히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서 화제가 됐던 로보틱스에 대해서 주두산이 68%를 들고 있고 일반 주주가 32% 들어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회사가 전부 다 상장 회사입니다. 예. 주두산도 상장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4개 회사가 다 상장 회사여가지고 음. 일반 주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이 주두산을 하나로 하는 그 라인의 이해관계와 다른 일반 주주 4개, 주두산까지 4개의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이제 저 마우스를 포인트로 노란 포인트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요 4개가 요 4회사가 전부 다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네. 주두산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해관계로 이렇게 엮여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일반 주주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별 회사 주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게 오차방 정식이죠. 예. 주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지배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예. 나머지 일반 주주는 다 다릅니다. 생각이. 예. 네, 요게 이제 지분 관계. 요 그림을 이제 눈에 바르셨으면은 7월 달에 공시된 지분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공시가 됐지만 딱 이거예요, 그냥. 자, 요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예. 밥캣을 로보틱스 밑으로 100% 자회사로 옮기겠다가 첫 번째 공시됐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일반 주주가 없어지죠. 100% 자회사가 됐기 때문에 예. 위로 올라가면서 로보틱스의 다른 일반 주주하고 섞여 버립니다. 예.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간단한 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제 저 가도 되나요? 저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네. 설명은 이렇습니다.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네. 상장회사 밥캣을 이렇게 로보틱스 밑으로 보내면서 100% 자회사가 되니까 상장을 폐지시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밥캣의 일반 주주들은 로보틱스의 주주가 되는 식으로. 맞습니다. 어. 네. 네. 네, 그런데 다시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지금 일부 변경된 거는 최근에 일부 철회를 했습니다. 네. 어떤 감독 뭐 원가의 어떤 소통인 것 같긴 한데 일부 철회를 한 것은 이렇게 100% 로보틱스에 붙어있던 밥캣이 아니고 이렇게 기존의 지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로보틱스의 자회사로까지는 옮기겠다. 예. 까지만 하겠다로 바꿨습니다. 두산 그룹의 제안 내용이 바뀌었다. 네, 저건 그래서- 왜 저렇게 바꿨을까요? 그 내용은 뭐 이제 추측컨대. 추측은 아니고 이제 공시를 했고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어쨌든 뭐 두산에서 생각한 어떤 목적이 있더라도 주주와 시장에서 반대를 한다면은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공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렇게 바뀌는 건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상장회사 밥캣을 그냥 로보틱스 밑에 있는 상장회사 밥캣으로만 네. 바꾸겠습니다. 만 바꾸겠습니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더 간단해졌죠. 예. 이제 100% 상패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네요. 네. 밥캣 주주들은.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간단한 거래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에너빌리티에서 밥캣 주식을 로보틱스한테 그냥 팔면 됩니다. 그렇죠. 양자 보내는 거죠. 네, 옛날로 치면. 그냥 돈 주고 팔면 되는데 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현재 지분 관계에서 이렇게 팔 때 네.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냥 요 46% 주식을 로보틱스한테 판다면 주식을 주고 돈을 받으면 받아야 됩니다.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거래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굉장히 그랬겠죠. 시끄러운 복잡하겠죠. 거죠. 네. 근데 뭐 사실 어떤 거래를 할 때 현금 딜을 하든지 주식 딜을 하든지 합병을 하든지 이거는 자유입니다. 네, 그거는 주주들 사이에 주식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회사가 돈을 받고 주식을 넘기든지 이거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주주총회를 거치든지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돈 받고 그냥 넘기면 되는 거래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잘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네. 네. 자, 처음에 이제 에너빌리티가 쪼개집니다. 네. 스텝 1인데요. 네. 이렇게 에너빌리티하고 투자 부문이라는 부문으로 두 개의 회사로 나눕니다. 네.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적 분할이라는 건 요 이제 화살표를 잘 보시면 원래 요 에너빌리티가 7대 3, 70대 30으로 지분율이 일반 주주와 주주 사이 나눠져 있었죠. 예. 그런데 이 투자 부문이라는 거는 밥캣 주식을 가지고 있고 예. 거기에 관련된 부채만 얹은 가상의 부문입니다. 네. 네, 가상의 투자 부문이라는 거를 인적 분할을 하는데 인적 분할은 지분율이 똑같이 그냥 이어지는 분할입니다. 예. 네. 그래서 두 개의 뭐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쉽게 설명할 때는 혹시 두 분 옛날에 플라나리아라고 아시나요? 예. 플라나리아 생물 시간에 생물 시간에 예. 쪼개면 똑같은 눈이 똑같이 게. 생깁니다. 네, 네. 예. 같습니다 이게. 음. 그래서 플라나리아 두 마리로 쪼갠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투자 부문은 뭐냐? 껍데기인데 그 밑에 밥캣 주식이 달려 있고 예. 거기에 있는 부채가 들어 있는 이렇게 회사 쪼갰습니다. 네. 네, 요까지 아주 쉽죠. 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요거를 로보틱스 쪽으로 쫙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야. 네, 합병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요 투자 부문이라는 거를 이쪽으로 쫙 붙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지분율이 일단 따라가죠. 그렇겠죠. 네,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 주식도 따라가고 부채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려고 이렇게 붙이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지금 이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예. 붙이기 직전 모습입니다. 근데 합병이라는 거는 요 빨간색 부분하고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예. 빨간색 부분하고 까만색 부분이 100대 100입니다. 예. 네. 그런데 한 회사가 되면은 역시 또 100%가 되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 주식, 이 주주들과 요 주주들이 지분율이 똑같이 이제 어느 비율인가요? 희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이어지는 이 투자 부문이라는 거의 가치 평가가 하나가 한 묶음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로보틱스라는 쪽에 이 까만색 부분이 또 한 묶음이 되어가지고 합병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100대 100이 100으로 합쳐질 때 이게 뭐 50대 50이냐, 70대 30이냐 이런 거를 정하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서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가 서로 있어야 합치고 나서 그렇죠. 결정될 지분율이 예를 들어서 테니까. 5대 5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주두산 관점에서는 뭐 빨간색이 30이었으니까 15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일반 주주는 35가 됩니다. 뭐 그러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뭐 이제 뭐 34가 되고 34와 16이 네.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1대 2가 된다. 그러면은 이쪽이 훨씬 지분율이 덜 희석되겠죠. 예. 훨씬 많이 희석되고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빨간 부분의 가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요 까만 부분의 가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가치 평가가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로보틱스 쪽은 이게 상장회사입니다. 아까 상장회사인 거를 잘 보시라고 했잖아요. 예. 예.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다시 보면 이 로보틱스가 좀 일부러 이제 작게 표시해 놨었습니다. 네. 회사의 규모를 조금 이제 표시한 건데요. 로보틱스는 좀 작은 회사고 에너빌리티 밥캣은 큰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합병을 할 때는 시가총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점선을 보시면은 큰 회사가 됐죠. 아, 로보틱스는 이 합병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약 5조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아까 작은 회사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네. 까맣게만 표현할 때는 시가총액이 아니라 뭐예요? 요거는 이제 뭐 매출액이나 자산이나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을 가지고 볼 예. 때에는 예. 사실 로보틱스는 매출이 크지 않고 작년 기준으로는 한 53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네. 네, 적자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으로 된다는 요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시가총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큰 뭐 어떻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예. 예. 이제 이 빨간색의 그러면 가치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몇 분의 몇이 나오는 거니까요. 음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 되는데 자 요거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요 점선 굵은 점선을 보시면 예. 두산은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나라의 계열사 합병 예전에 삼성물산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인데요. 주 두산은 빨간색과 까만색에 똑같이 걸려 있는 주주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프로님이나 이제 백 팀장님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주 두산이다. 예. 그러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 걸려 있다. 두 개 다 걸려 있어요. 예. 68% 있는 회사가 있고 30% 있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럼 두 회사가 합병을 한대요. 네. 그럼 어디가 높게 평가되는 게 좋나요? 68% 지분을 가진 회사가 높이 평가되면 좋죠. 좋죠. 예. 예. 네, 저의 합친 다음에 지분율이 높아지는 높아지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삼성그룹 할 때 에버랜드 갖고 있던 네. 이재용 회장이 에버랜드 가치 평가를 높게 하려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법원에서도 많이 인정이 됐었죠. 음. 네, 그래서 요 이제 이해관계가 이 합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관계입니다. 양쪽을 다 갖고 있는 주주가 있을 때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로보틱스는 지금 시가총액이니까 아주 높게 평가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요 이 기존 증권 신고서에 요 빨간 부분에 대한 평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비상장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에너빌리티에서 자른 다음에 얘를 상장시키질 않았어요. 예. 그런데 비상장인 경우에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법상 세 가지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산 가치, 그다음에 수익 가치, 예. 현금 흐름 같은 거, 그다음에 상대 가치,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는 거. 예. 이 세 가지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예. 자산 가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밥캣 주식 있잖아요. 46%. 예. 그래서 그냥 그 시가 평가를 해 가지고 46% 하면 됩니다. 예. 네, 그게 2.2조 정도였고요. 예. 그다음에 부채가 있었습니다. 부채를 0.7조를 빼서 1.5조 정도로 요 빨간색을 자산 평가를 했습니다. 예. 전체예요, 빨간 거. 예. 근데 이제 수익 가치, 상대 가치 부분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에도 수익 가치를 평가할 때는 보통 현금 흐름법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DCF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은 이 밥캣 또는 이 빨간 부분 전체, 이제 빨간 부분 전체가 매년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추정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현가로 이제 이자율을 계산해가지고 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게 바로 이제 기업의 가치니까요. 예. 그런데 보시면 이 밥캣이라는 큰 회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투자 부문이라는 이 껍데기였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밥캣이라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은 이 회사가 배당을 해야지만 이 투자 부문이라는 껍데기 회사,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여기에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증권신고서에서는 현금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앞으로 밥캣이 얼마를 배당해 줄지 예. 이 투자 부문한테 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자체 현금 흐름은 추정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허. 네. 야. 네, 그렇게 예. 논리를 짰어요. 그다음에 상대 가치 부분은 잘 보면 이 투자 부분이라는 게 지주회사예요. 예. 예. 그렇겠죠. 그러면은 요런 비슷한 지주회사가 또 우리 상장회사에 많을 거잖아요. 찾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주회사이면서 밥객 같이 건설 기계 회사를 달고 있는 회사는 없더라. 예. 음흠. 그래서 상대 가치로 비교할 만한 회사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퉁쳤어요. 예. 그 결국은
자산 가치에 가까운 그냥 숫자가 나왔습니다. 수익 가치도 현금 흐름을 안 하고 그냥 요 주식 비슷하게 그냥 평가를 했습니다. 수익 가치와 상대 가치를 계산을 해서 반영했다면 네.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상대 가치. 상대 가치를 평균해서 써야 평균을 되나요? 하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 비율이 따로 있고요. 예. 그래서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어떤 평균, 가중 평균하는 비율이 있고 정해놓은 비율로 네, 있어요. 정해놓은 비율이 있고 상대 가치를 또 고려하게 됩니다. 음.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요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정정 요구를 할 때 이런 보도 참고 자료를 내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드물죠. 네. 네, 잘 없는데 이번에 워낙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 자료를 하나 내셨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8월 26일로 딱 이제 찍혀 있죠. 8월 26일 날 정정 요구를 하면서 설명한 3페이지짜리를 쭉 내시면서 이 분할 신설 부분, 요 투자 부분이에요. 요 지분을 보유한 수익 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현금 흐름 할인법, 배당 할인법 같은 미래 수익에 발생하는 효익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라. 그래서 네. 기존의 기준 시가를 적용한 평가 방법과 비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돈을 얼마 배당받을지 잘 모르니까 안 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예. 하라고 했던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금감원이 정정 요구가 나온 상태고요. 근데 말은 어려운데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밥캣이라는 큰 회사를 네, 그 배당을 안 할 리가 없고 네. 그리고 매출이 뭐 엄청 그 로보틱스라는 그 지금 문제된 회사보다 훨씬 큰 회사인데 네, 밥캣은 작년에 네. 매출이 한 9조 7천억 정도 네, 나왔고 그렇게 큰 회사인데 그거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좀 뭐 많은 네.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자체가 투자 부문이라는 껍데기 지주회사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현금 흐름을 알 수 없다라고 했던 거는 야.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라고 이제 금감원도 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금 흐름 할인법, 뭐 배당 할인법 등을 해라라는 게 바로 그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 날 나왔고, 요게 이제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열심히 지금 아마 DCF를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요구한 금감원의 내심이나 저 효과는 뭐예요? 수익 가치와 상대 가치를 굳이 계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두산에게 네. 굳이 계산해 라는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중고 시장에서 8천만 원쯤에 거래되는 자판기 하나를 갖고 있는 어떤 회사는 회사 가치가 8천만 원이에요. 네. 라고 얘기한 게 두산의 요점인 것 같고 네. 금감원은 야 이놈아 8천만 원짜리 자판기지만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벌게 될지 200만 원씩 벌게 될지 어떻게 알아. 100만 원씩 벌면 야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 뭐 상가랑 비교하든지 그거랑 비교해와.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현금 흐름을 좀 보라는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을 보면 8천만 원짜리 자판기가 아니라 대략 8천만 원짜리 자판기를 소유한 이 영업 주체의 가치는 1억이나 2억이나 5억이나 이렇게 계산될 잘 팔리는 수도 자판기라면 그렇겠죠.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너무 죽이지 마. 이제 그 요점인가 보네요. 뭐 취지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은 밥캣이 돈을 못 버는 회사라면은 현금 흐름 추정을 했을 때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겠죠. 오히려 적자 회사라면은 오히려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흑자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 현금을 몇 퍼센트를 배당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투자 부문의 어떤 가치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네. 네. 그래서 아마 미래 현금 흐름을 지금 추정을 수행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금감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4차 증권 신고서 정정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추석을 반납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투자 부문이 이제 그림을 저도 좀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 투자 부문도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기존의 가치보다 이만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가치가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될 수 있는데 모릅니다. 그거는. 그리고 상대 가치도 뭔가 비교 대상을 선정한다면 밥캣의 상대 가치 그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그 외국에는 꽤 있거든요. 소형 기계를 팔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회사들의 멀티플이 사실은 밥캣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예. 하려면 했죠. 꼭 지주회사 가치를 밑에 건설회사가 있는 지주회사는 없네요. 뭐 그럴 바입니까? 네, 부풀리려면 별것도 다 갖고 오면서.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익 가치 상대 가치를 고려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밸류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다시 보시면 빨간색 부분, 전체 빨간색 부분이 가치가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0이 나중에 합쳐졌을 때에 약간 유리해질 수는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합병이라는 거는 두 회사가 합치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만 뭐 내려가고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크게 비율이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도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결정적으로 많이 바뀌는데 네. 이 로보틱스라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다 보니까 이 고평가 문제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가총액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로보틱스나 이런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뭔가 계속 뭔가 옆구리 찌르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금감원이 직접 지적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맞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고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 이제 두 개가 합쳐집니다. 여기 합병을 하면은 주두사는 요 두 개를 합치게 되고 에너빌리티의 일반 주주와 로보틱스의 일반 주주가 각각의 지분율을 다시 갖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음흠. 네. 이렇게 돼서 요 두 개가 합쳐진 지분을 주주산이 갖게 되고 이거는 예. 이제 그 4차 정정신고서가 나오고 주총이 다 통과되고 그런 상법상의 절차가 다 지켜진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지분율입니다. 그래서 얼마인지는 지금 몰라요. 대신 합병 로보틱스는 기존의 로봇 사업부와 밥캣을 갖고 있는 큰 이제 회사가 될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결국은 처음에 했던 그림하고 맞춰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투자 부분이라는 걸 쫙 띄어가지고 일로 팍 붙여버린 거예요. 예.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되고 지분율만 바뀌는 그런 거래가 됩니다. 결국은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계열사 간의 이런 합병이나 분할은 지배 구조 변경이 아니고 지분율 변경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굳이 정리를 하면 네,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집안에서 기르던 애지중지 기르던 밥캣이라는 딸을 네, 로보틱스라는 집에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 네, 네. 도대체 얼마나 귀한 딸을 보낸 거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이른바 그러니까 신부의 부모님의 네. 지분과 신랑의 부모님의 지분, 발언권 이제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예. 이 밥캣이라는 이 이쁜 딸을 얼마로 평가해서 시집 보낼 거냐 네.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두산은 로보틱스 신랑 쪽에 좀 비중을 높여서 계산했다가 금감원이 야 이 밥캣이라는 이 신부가 이 정도 평가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계산해 와라고 해놓은 이제 그런 상태다. 뭐 대충 대부분 흐름이에요? 맞는데 네. 크게 하나는 예. 같은 집안이라는 겁니다. 사실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 음. 같은 지방에서 방만 옮기는 느낌입니다. 이게 남의 집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지배구조 변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남의 집에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 구조는 그렇다. 네네, 다만 그래서- 에너빌리티 주주와 네, 로보틱스 주주는 서로 남남이니까 네. 에너빌리티 집안의 딸 밥캣을 네, 로보틱스의 뭐 집안에 시집 보내면서 네, 그렇죠. 가치 평가해보는 네, 이제 그 얘기겠네요. 같은 그 지배력은 유지가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이제 주두산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결권에 의해 가지고 상장회사기 때문에 한 30%만 그렇지.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 지참금 3억 원 갖고 온 신부의 가치는 3억 원이지 뭐라고 주장했던 저쪽 신랑 집과 네, 야 3억 들고 갔지만 얘가 여기서 얼마를 벌지 어떻게 알아? 라는 네.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신 거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 예.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남의 예. 집으로 보내는 남의 집으로 거고 보내는 거니까. 주두산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나의 지분율만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추정해 보죠. 두산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같은 집안인 건데 첫째 아들 밑에 있는 걸 둘째 아들 밑으로 보낸 건데 그렇다면 네네. 그거 굳이 왜 했을까요? 뭐 지분율이 일단 바뀌는 효과가 있고, 지배력을 강화해 보자. 그렇죠. 보면은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이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돈이 안 듭니다. 합병 분할은 합병 딜은 주식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아도 이런 지분율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돈을 쓴다 하더라도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면 되는 건데 야 네. 너 얘한테 돈 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근데 일반 번- 주주가 있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고 현금 흐름이 또 있기 이상해지고. 때문에 네, 현금이 필요한 그런 딜이기 때문에 이 딜은 사실은 현금을 들이지 않고 에너빌리티에서 첫째 뭐 아들에서 둘째 아들로 집안으로 넘어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효과의 딜입니다. 변호사님 요번에 보면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가 네. 밥캣이라는 주식만 갖고 있는 투자 전문 아, 회사의 가치를 밥캣 주식 그거의 가치로만 볼 거냐 아니면 밥캣 주식이 계속 생성할 것 같을 수 있는 현금 흐름으로 계산 다시 할 거냐에 네. 대해서 계산 다시 해라는 지지를 내린 거가 약간 독특하고 새롭다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네. 궁금한 건 그동안 우리가 모든 재벌 기업들이 다 지주 회사로 변환시킬 때 네. 회장님이 갖고 있었던 회사를 사업 회사와 투자 회사로 나누고 네. 투자 회사는 회장님이 갖고 가고 사업 회사는 남 주면서 네. 회장님이 갖고 있는 사업 회사의 지분을 비싸게 팔고 이랬잖아요. 네. 네. 그거 계산할 때도 투자 회사 가치를 할 때 이 네. 회사가 지금 자산 가치가 얼마야? 뭐 요거 할 때 다 그냥 갖고 있던 주식 가치로만 더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네. 아, 그때는 다 이제 상장회사였을 거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만드는 법이 상장회사를 상장 인적 분할한 분할하기 때문에 거니까. 시가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냥 그냥 했을 동시 거고요. 상장 시켜놓고 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가격으로 하고 또 이제 이거는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투자회사를 밑으로 내리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때는 보통 이 주식을 사는 값을 현물 출자를 하게 됩니다. 돈을 그러네요. 또 안 들이고 이 어떻게 보면은 회장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사업회사 주식을 이 지주회사가 될 투자회사 주식을 사는데 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그러니까는 투자 돈이 안 회사가 듭니다. 싸게 거래돼야 좋죠, 회장님은. 그리고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주회사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배당도 안 주고 직접. 그러니까 아니 회장님이 주가 낮추시려고 할 게 뻔하니까 당연히 사장님이 네. 바보가 아니라 이 주가는 내리시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네. 당연히 나도 안 사죠. 안 사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 지분율이 올라가고 근데 그런 인적 분할로 인한 그걸 이용하는 지주회사 변환에서는 사실은 이 지주회사에 대한 회장님이나 이제 창업 가족의 지분율이 아무리 올라가도 네, 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도 만약에 30%였다면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아무리 30이 아니라 60이 된다 한들 이 밑에 달린 회사가 또 30이면 마찬가지죠. 오히려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거기서 중요한 게 자기 주식입니다. 자사주. 자사주만큼 밑에 더해집니다. 기둥이 하나 더 생기는. 네, 뭐 그래서 로프가 하나 더 생기는. 그때는 자사주를 쪼갠 것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분율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만큼 30에서 더해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하, 네. 이해가 됐습니다. 허허. 네.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그거를 그 아까 자판기만 갖고 있는 그 회사를 다시 가치 평가해서 오세요. 네. 라는 숙제를 내려준 거고. 네네. 그래서 그 숙제하는 분들은 이번 추석에 모실 거다. 뭐 그렇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밥캣이 되게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별로 그 사업이 없고 네, 대부분 다 미국에 있고 건설 장비. 네 소형 건설 장비에서는 되게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현금 흐름을 추정해가지고 하려면은 또 금융감독원이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보시고 계시는데 그냥 좀 헐렁한 숫자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각 사업 부문에 향후 뭐 몇 년, 5년, 10년의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은 각 사업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아마 그렇죠. 해야겠죠. 밥캣이 5년 후에 장사 얼마나 잘할 건지를 네. 예측해야죠. 예측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그걸 가져왔는데 또 이제 만약에 반려가 되거나 하면 큰일 나기 야, 때문에 그러니까. 네 아마
굉장히 긴장 넘치는 7천만 원짜리 시간이었습니다. 음료수 자판기 7천만 원이라고 해서 갖고 왔다가 네. 5년 후에 사람들이 콜라 얼마나 좋아할지 계산해와 이 자식아. 이런 소리 들으니까 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네요.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는 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 흐름법이나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상장회사 우리 30년 전에 시가평가를 하라고 좀 고정해 놓은 면도 없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좀 악용되는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도 상장회사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정가치로 하는 거를 아마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지금 뭐 잘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네.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래를 네. 아예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뉴스가 났을 때 밥캣의 일반 주주들이 뭐 로보틱스 주식을 뭐 불리하게 받는다 뭐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직 그 가능성이나 위험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게 끝난 건 아닌 거죠? 처음에 이제 다시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7월 달에 공시되었던 그림은 바로 이 100%짜리 이 그림이었고 네. 지금 이제 8월 달에 철회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까지는 하지 않고 이 밥캣을 로보틱스에 붙이는 거래까지만 하겠다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0% 자회 모자회사 관계가 일단 성립을 하게 되면은 그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연히 안 하더라도. 네 로보틱스와 밥캣의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한다고 해도 나중에 이 자회사 모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여서 뭐 많은 이번 거래가 뭐 얼마나 철회됐냐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부분이 철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부럽다. 다음 해도 된다는 걸 지적하는 이 천준범 변호사님이 저렇게 웃으면서 면도날로 싹 그어버리는 저 얼마나 아플까 두사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 그러면 네. 이제 구조는 알겠는데요. 상장 회사를 시가로 평가하는 거는 그게 제일 공정해. 그거 시가로 평가하지 않게 하면 대주주가 마음대로 정할 텐데 그것보다는 시가가 공정하지라고 해서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가라고 하는 것도 자꾸 이제 과연 공정해?부터 한참 거품 있을 때 주가가 있고 저평가될 때 주가가 있는데 거품 있을 때 타이밍을 선택하는 건 대주주가 선택하는 거라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대주주 마음대로 타이밍을 결정하면 결국 대주주 마음대로 주가를 결정하는 거고 그게 대주주 마음대로 합병 비율 결정하는 거지 그게 뭐야 라고 반론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럼 낸들 어떡하라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당신이 유리한 타이밍을 결정하는 건 이건 불공평하다 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 네. 이 논란은 뭘 어떻게 좀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정확하신 말씀인 게 지금의 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사실 엑셀 표를 하나 붙여놓고 매일매일 합병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매일매일 종가가 나오면 바뀌니까. 매일매일 종가를 나오면은 한 달간 일주일간 전날 종가가 나오면 그거를 평균해가지고 가중 평균하면은 산식만 넣어놓으면 이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뭐구나를 매일매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나에게 유리한 시기에 이사회를 열어라. 그렇죠. 이사회는 보통 일주일 통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많이 안 움직이겠죠. 예. 그러면 요 시기가 좋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대주주의 유리한 합병 비율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상법상의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그냥 합병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이사거든요. 네. 이사가 일종의 주주들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합병 비율을 쌓아주는 겁니다. 예. 네. 네, 아까 나왔던 그 빨간색 회사와 까만색 회사의 이사들이 예. 서로 싸워주는 건데 예. 그 싸워주라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거나 일부 이제 교수님들은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시긴 하는데 실무에서는 사실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합병 비율 결정해야 된다는 법이 나오면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시기 문제도 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시가로만 해야 되는 그 법이 없어지면서 공정 가치로 해라. 이게 1번이고. 네. 공정 가치로 하라고 하면 다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정 가치라는 것이 딱 하나의 점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네. 예. 보통 상장 회사라는 건 굉장히 유동적인 어떤 유기체 비슷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또는 뭐 3개 정도 옵션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전체 주주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해라 이런 법이 없으면 예. 그 중에 또 제일
최대 주주한테 유리한 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하죠. 하나는 공정 가치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전체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라. 네. 네, 두 개가 다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공정 가치라고 하면 네, 현재 시가총액 말고 다른 걸 갖고 네, 와라고 하는데 두 회사가 합병할 때 네, 상장회사가 합병하려고 하는데 야 시가총액으로 하니까 네가 꿀리잖아 지금 쟤하고 너 지금 시가가 낮잖아 너는 시가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네 걸 부풀려봐 왜냐면 네 주주가 네 이사의 주인이잖아 라고 해서 이 이사회에서는 네. 우리는 시가로 안 하고 공정가치로 하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합병하려고 할 때 그럼 이쪽의 이사들은 네, 야 우리가 보기에는 니네가 시가로 하는 게 우리가 유리한데 네, 니네 주주를 위해서 니네 이사가 갖고 온 시가가 아닌 다른 가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우리 주주들한테 수당해 안 돼 라고 반드시 할 거고 그럼요. 반드시 네. 그러면 시가 말고 다른 걸로 하는 순간 이 합병은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여기 너무 핵심적인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합병은 그래서 원래 만약에 두 개를 그냥 1 더하기 1이 2다. 이런 합병은 반드시 깨집니다. 네. 하나가 더하기가 되면 하나가 빼기가 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합병은 무조건 시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3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더해진 이 두 회사가 합쳐짐으로써 발생하는 1을 나눠 먹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0.5 대 0.5로 나눠 먹느냐, 0.7, 0.3 이런 협상이 되면 결국은 주주가 다 이익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때도 비율 가지고 싸울 것 같은데요. 싸우죠. 싸우지만 될 수는 있죠. 왜냐 다 이익은 이익이니까. 그래서 외국에 있는 상장회사 딜을 보시면은 네. 대부분 합병을 하려는 회사가 비슷한 그 업계에서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비용적인 효율성이 생기고 네. 뭐 판매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서 바로 직접적인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합쳤을 때 이 생긴 시너지를 얼마로 먹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합병하는 회사가 피합병 회사 주주한테 프리미엄을 이만큼 얹어줍니다. 뭐 30%, 50% 이렇게 얹어주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주주도 30, 50을 얹어주더라도 그 이상의 시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합병들이 계열회사 간 합병이잖아요. 더 근본적으로는 합병 비율보다는 진짜 시너지가 있냐 이겁니다. 시너지가 있다면 진짜로 이게 조금 뭐 저희 전문 용어로는 혼합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평적인 거는 같은 일을 하는 필드에 이제 같은 시장에 있는 회사, 수직적인 거는 수직 결합, 이제 부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완성품 만드는 회사끼리의 합병 이게 수직적이잖아요. 두 개가 아닌 회사들끼리 근데 합병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때는 시너지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금감원도 아까 보여드린 거 전에 1번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라는 것 중에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인데 동그라미 1번에 합병의 절차나 아니 그 과정이나 배경이나 시너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합병의 제일 중요한 건 시너지가 있냐 없냐입니다. 정확한. 그런데 이제 이 논리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네. 시너지라는 건 매우 정성적인 것이어서 네. 그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에브리바디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산수를 만들어 하면 그건 안 나오는 거고.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미국에서는 예. 저도 이번 건 때문에 사실 미국의 증권 신고서를 몇 개 봤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종이 이제 굉장히 국제적인 뭐 골판지 상자 같은 종이를 만드는 회사들끼리 합병을 합니다. 예. 네. 그 회사의 증권 신고서에는 정말 우리의 시너지가 뭐 몇억 달러이며 예. 몇억 달러 중에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이런 비용 효율성에서 나오고 네. 판매에서 얼마가 나오고를 하나하나 숫자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시너지 자체를 금액화해서. 네. 네. 근데 그게 다 억셉터블 해요? 일단 이사회는 검토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양사 이사회는 예. 이제 합병을 하고 싶은 이사회는 그걸 만든대고 예. 피합병회사 이사회도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주주한테 편지를 쓴 게 증권신고서잖아요. 우리 주주한테 우리가 검토했는데 이 합병 괜찮아라고 투표를 찬성을 해줘라고 하는 게 증권신고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했는데 맞는 것 같고 괜찮다 해서 찬성을 권고한다라는 편지가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야 그 편지야 지금 우리나라도 다 네. 붙이고요. 회장님의 부하들이 만들어서 붙이면 그 편지야 쓸 수 있는데 네. 이제 시너지가 있다 없다는 그렇죠. 네. 그거야 내가 보기에는 있어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있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서. 혼합결합은 말은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신고서 당연히 시너지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조금 추상적이거나 실제로 숫자로 표시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좀 많고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증권신고서 금감원에서 하신 말씀도 음. 그 시너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호해도 즉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들아 너희들 주주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복무해야 돼라고 했는데 시너지라는 건 매번 할 때마다 모호할 부분이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나는 수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이사들이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는 이사들이라면 가능하면 안 하는 거. 안 하는 쪽으로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되겠죠. 또는 열심히 검토한 다음에 나는 그래서 이사의 그 이제 상관주의 의무인데 네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당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춰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잘못되더라도 죄를 묻지 않는다가 이제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이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는 만약에 주주가 보기에 이 시너지가 별로 희미해 그러면은 반대하면 되는 겁니다. 네, 반대를 통해 가지고 합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아 그럼 그 최종 결정은 주주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그러면 주주가 결정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테니 이사는 그 사이엔 또 면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수를 당한다는 거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다면은 그 사이에서 당연히 뭐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야, 그건 그래도 어떡해. 주주가 볼 때 괜찮다 하면 그냥 뭐 거기서 이제 소송이 일어나는 게 거의 없고요. 어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이 저는 뭐 생각이 네. 생각보다 모호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케이스별로 이렇게 쌓여져 가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쌓여가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미국에서는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피합병 법인의 이사들은 이쪽에서 메리트를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합병하고 싶은 쪽에서. 예.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이거 좋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씁니다. 몇 월 며칠 날 누가 나한테 와서 합병을 제의했고 그때 얼마였고 뭐 이런 그리고 이 제안에 더 좋은 제안은 없었고 이런 것들을 몇 페이지로 쫙 일기처럼 써놓습니다. 예. 아, 그래야지 자기가 이거는 부당하게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정말 공정하게 주주들을 받아들인 위해서 내가 이 안이 최선이었다고 난 네. 생각한다. 네, 그런 절차까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쪽이 좀 더 많이 후하게 받아가는 쪽으로 해야 설명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종이 회사들 사이의 합병인 경우에는 한 50% 프리미엄을 주고 그런 되게 좋은 딜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왜 저렇게 프리미엄 줘? 서로 대등한 합병이 아니네. 네. 라고 주장하지만 하지만 이 내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면 합병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비싸게? 그렇죠. 맞아요. 내가 희석되는데.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승인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니네들이 만든 이 시너지를 보니까 지금 이 50% 이상의 시너지를 그 프리미엄을 주고 주식을 합쳐도 우리가 또 이익이다라는 판단을 또 한 거죠. 그 주주들은. 조금 디테일입니다만 그냥 천 변호사님 정도는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데 제가 일반 변호사 나오셨으면 여기서 그냥 인사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여쭤보면 근데 합병이라는 건 합치는 거잖아요. 네네. 시너지는 양쪽에서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 합병 당한 쪽이라고 해서 굳이 더 프리미엄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죠.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왜 프리미엄 줬니? 네. 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아닙니다. 인 겁니까? 그건 아니고 아까 네. 말씀드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딜이에요. 이건 무조건. 네. 그러면 1이라는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0.5를 띄어서 얘를 준 겁니다. 그런데 0.5만 띄어서 주고 얘를 0.5를 내가 먹었으면 괜찮은데 네네. 그러면 아주 대등한 합병인 거고 네네. 그런데 합병 당하는 쪽에 더 준다면 그걸 0.4와 0.6으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거는- 0.4만 먹은 우리한테 네. 야 너 왜 저한테 더 주고 왔어? 네. 라고 하면 똑같은 시비는 안 걸립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합병 비율은 굉장히 예민한 게 맞고 소송도 예. 걸립니다. 사실은 걸리는데
얼마나 많은 주주가 소송을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증권신고서 나오고 합병 증권신고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송들 다 붙어 있습니다. 네, 일부 주주들이 당연히 소송을 걸고요. 근데 뭐 합의로 종결되든지 돈을 더 주든지 뭐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은. 그래서 대부분 다 합의 종결이 되고 그렇게 이해관계를 일치시킨 다음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 최초의 질문이었던 주가로 결정하는 시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라는 건 시가 말고 다른 가치로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돼. 그게 일본, 미국은 이미 라는 그 작년에 얘기군요. 예.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시가고에 오히려 30%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그 밖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절반 이상이더라. 합병 비율에 있어서. 그게 이미 일본하고 미국에 뭐 100 몇십 개를 하셨을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이미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주가 소송을 할 여지가 오히려 줄어든다. 아니죠. 시가로 소송을 모르죠. 이제 와. 소송이 얼마나 있냐는 조사가 안 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주식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주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시가라는 건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딱 맞춰져 있는 상태지만 훨씬 더 좋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소송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 소송의 뭐 대다수가 아닌 한 특별결의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거죠. 다수결에 의해서 그땐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나중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추가 이익을 받아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알겠네. 네. 야, 이런 게 몇 년 전에는 그냥 쓱싹 통과됐을 텐데. 네, 약간 이제 그죠? 주식 투자도 많아지고 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지고 네,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M&A나 이런 구조 개편이 좀 불편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동안 대충 해왔던 이유의 명분이 그거잖아요. 활발한 M&A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뭐 그런데 그로 인한 주주 가치의 훼손이나 잡음이 더 크다고 뭐 우리 사회가 판단한 거라면 네. 바꿔봐야 되겠죠. 예. 추석 선물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쉽게 전달이 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음. 이해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해 못하면 네. 추석 기간 동안 좀 반성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어떻게 더 해달라고 이게 막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여기 있는 거 삥 이렇게 움직이고 자료에 네, 움직이는 건 제가 손가락으로 지금. 그러니까 직접 만들었어요 이 자료? 아, 네, 그렇죠. 네. 와, 아는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나오니까요. 이야, 봐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변호사 돼봐야 뭐해? 언더스탠딩에서 출연료 이만큼 주고 오세요 그럼 가기 전에 또 막 이렇게 막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감사합니다. 제가 거버넌스 포럼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많이 재활용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추석 잘 보내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